지난 연말 반등과 이번은 좀 다를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목소리들이 꽤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전환점으로 봤던 게 바로 CPI였는데요. CPI가 발표되고 나서 시장은 오히려 그 해석에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예상은 상회했는데 어찌됐건 물가는 둔화되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좀 팽배히 맞추고 있죠.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시장에 대한 전략 오는 이분의 도움을 받아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의 이재선 연구위원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시자마자 저희가 CPI에 대한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6.2로 예상을 했는데 6.4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치로 봤을 때는 10월경 7.7에서부터 계속해서 어찌됐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낮아지고 있다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 주거비나 여러 가지 서비스 물가는 부담되고 있다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아무래도 아까 서두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시장의 초점을 조금 맞추는 요인으로 또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1월 CPI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해 주셨다시피 헤드라인 CPI는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를 했고 이제 MOM 기준으로 보자면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사실 저희가 봤던 11월, 12월 달 그 CPI 컨센서스가 이제 하회하는 수치는 일단락이 좀 됐다. 그래서 시장이 기대치만큼 그렇게 CPI가 빠르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좀 증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항목별 비중을 살펴보자면은 지금 신차라든지 중고차, 헬스케어 비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품목에서 전월 대비 반등 폭이 조금 두드러졌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세부 항목을 보자면은 헤드라인과 이제 저희가 코어 CPI가 그때 이제 11월 달, 12월 달 시장치 예상치를 하회를 했었는데 유가 부분이 크게 기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1월 달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유가가 전월 대비 소폭 반등을 하면서 전반적인 기여도를 조금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시장이 주목하는 거는 이제 여전히 주거비에 대한 비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거비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이제 12월 달에는 0.7% MOM 기준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번에도 한 0.8% 이제 형성이 되면서 사실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이 그렇게 반응이 충격이 크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정적으로 지금 주거비가 사실 코어 CPI라든지 헤드라인 CPI에서 기여도가 가장 많이 크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 서서히 빠질 거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주거비에 대한 부분이 임대인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사실 주택가격에 1년 정도가량 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미국 주택가격 시장을 보면은 2022년 6월 달부터 고점을 찍고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에서는 사실 그 임대료에 대한 기여도가 CPI를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을 이제 기여도를 이제 끌어내리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2분기 초 내지는 2분기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임대료에 대한 기여도가 많이 빠지게 되면서 전반적인 CPI 물가 압력이 낮아지는 그림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이 이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근본 지표 발표도 시장 예상치 내지는 시장이 조금 놀랄만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변동성이 그렇게 없었고 오히려 나스닥은 상승 마감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CPI라는 게 지난해부터 참 저희가 워낙 인플레 데이터에 민감했었기 때문에 주목했고 많이들 그 세부 데이터를 분석했고 하다 보니 어찌 보면 이제는 그 말씀 주신 내용들을 미리 좀 시장이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과연 오늘 우리 장은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여서 해석해 나갈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우리나라 외 이슈로 봤을 때 한동안 제일 많이 주목했던 이슈가 새로운 이 BOJ 총재가 누가 될 것인가였습니다. 결국 연초에 글로벌 증시 유동성 공급하는데 일본의 역할이 좀 있었기 때문일 텐데요. 시장에서는 아마미야를 제일 유력하게 봤었는데 그쪽에 고사하고 결국 이번에 우에다로 결정이 났습니다. 아마미야보다는 좀 덜 비둘기 파적이기 때문에 과연 YCC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을 할 건가 시장에서 많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일단은 사실 시장이 조금 안도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완전히 강경한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유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중도파 성향을 보유하고 있는 총재이기 때문에 일단 외환 시장이라든지 금리의 반응을 살펴보면은 이제 일본이 올해 중으로 YCC 정책을 시장이 이제 놀랄 만한 그 이상급의 긴축을 단행할 가능성이 좀 낮다.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이제 급격하게 진행할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그 BOJ 신임 총재로 내정된 그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내정된 직후에 이제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그 맥락을 조금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내정 직후에 바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현 상황에서는 금융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제 경제 데이터에 따른 이제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다소 이제 좀 유연한 태도를 피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본의 경제 지표가 실제로 이제 인플레 압력이 높은지 아닌지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일본의 인플레 절대적인 수치는 뭐 과거에서 볼 수 없었던 사실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수치인 거는 맞습니다. 12월 달, 1월 달 물가 지표가 거의 한 3에서 4% 수준을 형성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일본의 그 디플레이션 국면 대비해서는 이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구조적으로 조금 뜯어보자면은 미국과 달리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수요 측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다라기보다는 이제 한국이라든지 저희 이제 일부 이머징 국가들이 이제 강달러로 인해서 경험을 했던 수입 물가 부담 지수 때문에 인플레 압력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국면이었다. 그게 지금 연초까지도 조금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실제적으로 보자면 일본의 가계 소비 지출이라든지 실질 소득은 미국과 달리 YY 기준으로도 해서도 마이너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본이 서두르게 YCC를 조금 정책을 시장이 놀랄만할 정도로 긴축적으로 선회할 가능성은 그렇게까지는 높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수입 물가에 대한 부담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달러 때문에 사실 오로지 뭐 저희 나라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좀 인플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던 국면이 작년이었는데 일단 4분기부터 달러가 이제 추세적으로 좀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사실 횡보하고 있는 흐름이지만 고점 대비해서 거의 10%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정작용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나라라든지 내지는 신흥국 이게 수입 물가 부담이 이제 좀 가중되는 이제 주요국들에 있어서는 인플레 부담을 좀 경감시켜 주는 요인이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BOJ 이슈가 뭐 한동안은 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이제 4월 달 전 이제 최소 이제 신임 총재 지정 전까지는 그렇게 뚜렷한 스탠스 변화는 없어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후에 그 차기 내정자인 그 우에다 가즈오의 그 총재의 발언이라든지 내지는 좀 맥락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는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러 부분을 생각하면 요즘 또 유럽 경기가 괜찮을 거다 해서 유로화 반등이 있는데 그게 또 달러 약세를 좀 촉발시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있더라고요. 그렇죠. 유로화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 지표가 생각외로 또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유로존, 그러니까 ECB 같은 경우도 페드가 이제 긴축적으로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반면에 지금 좀 후행적으로 지금 긴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로화 강세도 어느 정도 사실 이 달러화 약세를 좀 지지해주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희가 사실 이제 작년에 가장 크게 이슈였던 점이 뭐 금리 인상 부분에 또 있었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그 달러화 강세 폭이 사실 조금 시장에 굉장히 좀 민감했던 내지는 상단을 제한했던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게 달러 강세 속도 부분이 빠르게 전개가 된다면은 사실 뭐 미국 경제는 워낙 또 이제 수치가 잘 나오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영향력은 없겠지만 그 외의 국가들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비용 부담도 있고 또 달러에 대한 그 부담도 이제 가중치로 접해지게 되면서 사실 소위 말했던 저희가 그 리세션의 그 딥한 리세션의 가능성을 좀 촉발을 시켜줬던 요인이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뭐 물가, 그러니까 특히 WTI라든지 이제 달러가 사실 차츰 안정화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그 리세션의 가능성의 확률을 그렇게까지는 이제 높게 잡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강도 자체를 이제 마일드한 리세션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소위 그때 약세장에서 우려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01년도라든지 08년도 저희가 급격한 리세션이 올 가능성을 조금 염려를 했었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이제 보는 시각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연초부터 증시 하단이 어느 정도 지지가 되고 있다라는 게 좀 이게 설명력이 좀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시장 전반의 흐름에 대해서 좀 잡아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기대고 있는 게 외국인 수급입니다. 이 외환시장과도 좀 연동해서요. 벌써 외국인이 올해만 한 8조 원 정도 매수했는데 왜 갑자기 또 이렇게까지 스탠스를 바꾸나 싶어서 적응이 안 되기도 합니다. 뭐 외환시장 흐름을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으나 뭐 연초에 그랬잖아요. 중국 리오프닝 때문에 사면서 우리도 낙수효과 본다. 뭐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저는 EM 내에서 상대적으로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 뭐 대만 같은 이제 그 리오프닝, 중국의 리오프닝에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업종들과 또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좀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실제로 뭐 1월 달에 우리나라가 사실 그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던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는 패시브 수급 자체가 조금 컸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이제 약세 국면에 접어들게 됐고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코스피의 원달러 하락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네. EM 내에서도. 이게 사실 어느 정도 환차익 메리트로 좀 부각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 요인을 촉발시켰던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그 외에도 뭐 볼 게 없냐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도 펀디멘탈 상으로는 사실 다른 나라 대비해서 올해는 좀 선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외국인들이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이 프라이싱을 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영착륙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 있고 또 뒤늦게 이제 중국이 이제 부양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크기 때문에요. 경제 성장률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우리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수출 비중으로 따지면은 뭐 중국에 대한 그 수출 비중이 소폭 감소하였다고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22%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가 사실 강세 흐름을 점진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은 원화는 사실 위안화의 프록시에 연동되는 통화 중에 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화 약세가 추세적으로 전개될 가능성보다는 올해는 오히려 원화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조금씩 올라가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가능성이 높겠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IT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선침해를 성격으로 하면서 조금씩 유입을 계속해서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뭐 환율 효과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 기조를 보였다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의 펀디멘탈에 대한 좀 믿음이 어느 정도 지금 점차 이제 믿음을 조금씩 기반을 다지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조금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IT 부분에 있어서도 보자면은 아직까지 이익 하향 조정이 지속은 되고 있지만요.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사실 이익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래서 내년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할 시 어떤 업종들이 추세적으로 반등 효과가 더 큰지에 대한 그 포인트가 더 중요시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도 우리나라를 IT 업종 중심으로 메인으로 가져가면서 이제 순환매 성격으로 조금씩 다른 업종들도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다시피 사실 지수는 어찌 보면 뭐 최근 들어선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주 단에서 낙폭 과대 종목들이 모멘텀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AI, 로봇 이런 테마주들도 굉장히 빠른 순환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쪽으로 저희가 업종을 좀 압축해서 다가가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이 낙폭 과대로 설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꿈을 먹고 가는 이 지금 AI 뭐 혹은 로봇 혹은 STO 이런 쪽에 관심을 둬야 될지 뭐 투트랙 전략이 맞을까요? 일단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저희가 소위 이제 역실적 장세의 끝자락 국면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때 나타나게 되는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소위 말했던 그 낙폭 과대주들이 이제 순환매 로테이션이 한층 더 강화가 되는 장이 전개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자산 가치 평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저 PBR주, 뭐 예를 들어서 철강이라든지 금융, 이런 디스플레이 같은 업종들이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소비재 관련된 업종이라든지 내지는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로봇이라든지 AI 이런 좀 민주식 소위 분류되는 그런 업종들의 관련주들의 순환매가 빠르게 전개가 되거든요. 이게 사실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은 저는 일단은 높다라고 생각은 들고 있고요. 이 순환매 장세 속에서 이제 로테이션이 다른 부분으로 어떻게 옮겨질 거냐라고 봤을 때 포인트로 삼아야 될 부분은 금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2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 대비해서 조금 빠르게 하락한 구간 내에서는 사실 그 역시적 장세 특징의 그 끝자락 국면의 특징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그 성장주가 한번 로테이션이 강화가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을 반영해서 IT 업종들이 메인으로 가져가면서 증시의 상단을 조금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CPI 지표에서 확인했듯이 2년물 금리가 아직까지는 내려오진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동안 해당 업종들 위주로 순환매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이후에 이제 2년물 금리가 연준의 부양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이제 좀 빠르게 하락이 될 겁니다. 그때부터는 사실 대형 성장주 위주로 로테이션이 단기적으로 또 이제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사실 그 연준이 본격적으로 부양 정책 카드를 실제적으로 꺼내게 되면서 IT 업종이라든지 내지는 인플레 관련된 민감주, 뭐 소재 업종이라든지 산업재 업종 위주로 사실 좀 상대적인 강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금리 흐름을 좀 민감하게 보고 있다가 2년물 금리가 하락하게 된다면 인터넷 그 솔직히 네카로 대변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까요? 네이버나 카카오나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게임 이제 섹터에서 대장주로 분류되는 뭐 NC소프트라든지 내지는 그런 관련된 업종을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전반에 환경들을 좀 쭉 짚어주셨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시그널을 포착해서 섹터를 압축해 가야 되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현대차증권의 이재선 연구위원과 전략 챙겼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